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6월이 다 갔어요. 내일이면 7월이 됩니다. 2023년도 반이 다 지나가는 건데, 자, 오늘 저희는 건강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준비해놨습니다. 네, 행복주치의 선생님들의 명쾌한 진료 만나보기 전에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에도 장맛비의 기세가 대단했는데요.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후까지만 비가 가끔 이어지겠고요. 오늘은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와 함께 주말 날씨까지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남과 경남 서부, 경북 북부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는 폭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남부는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제주는 오늘 아침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최대 60mm 안팎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제주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릴 비의 양은 호남과 제주의 많게는 250mm 이상의 물벼락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역은 오늘까지 최고 60mm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일찍 그치는 중북부는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은 31도, 광주는 27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토요일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가 그치고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의료기관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입니다. 지난 29일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법사위는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출생통보제 도입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는 지난 21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화 사건으로 이 개정안 논의가 촉발된 지 8일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통보한 뒤에 이 심평원에서는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개정안은 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정된 내용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까요? 이 해당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간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출생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이 출생 등록, 출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동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권리, 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12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아이가 12살 소년인데 출생신고가 현재까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소년은 예방접종 기록도 전무하고요. 의무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만 생활하는 소위 유령 아동의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A군은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이 부모가 사실혼 관계였어요. 따라서 이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A군의 부모가 정기료 체납 문제로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직원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A군은 신체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이 또래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A군의 부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유기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서요. 최근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게 진짜 아무쪼록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또 법도 통과가 됐으니까 네. 잘 좀 관리되고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그늘막 아래 무개념 주차 논란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된 그늘막에요. 사람이 아니라 차량이 주차된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가 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해당 사진은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에 있는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 공개됐습니다. 네. 이 사진 보시면 흰색 SUV 차량,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죠. 이 차량 때문에 정작 보행자들은 햇볕이 뜨거운 날인데 땀 뻘뻘 흘리면서 오히려 거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 해당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이날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웠다라면서 이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저 사진 보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네. 차가 인도에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차는 그렇습니다. 도로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인도에 차를 세워두는 거 그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인도는요, 도로교통법상 당연히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주차하시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 단속의 한계 때문에 사실 인도의 주정차 문제나 불법 주정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휴대전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2019년 4월 도입이 됐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인도는 그동안 이러한 주민 신고제의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네, 하지만 내일부터 7월 1일부터는 인도가 불법 주정차 이 주민 신고제 신고 대상에 포함이 돼서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1분 이상 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바로 신고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최소 4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차주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그늘막 밑에 주차한 그분이 누군지 얼굴을 좀 한번 그러니까요.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KM이죠? 이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념무. 이건 그냥 KM.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은데요. 어쨌든 7월 한 달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니까 네. 네. 제발 좀 이런 얌체 주차하시는 분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PC방과 키즈카페입니다. 최근 정부가 식품 접객업소를 좀 점검을 해보니까요. PC방과 키즈카페의 이 식품 위생 상태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식품 접객업소 3,881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봤는데요. 이 식품 접객업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PC방이나 키즈카페도 있지만 스크린 골프장, 동물 카페, 만화 카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대형 호텔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결과 무려 이 39건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위반이 많았던 것은 말씀드린 PC방이었고요. 그 뒤를 이은 게 다름 아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였습니다. 또 적발업소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 대형 호텔까지 발견이 돼서요. 적잖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PC방 맛집이라는 말까지 네. 나온다 그래요. 그 정도로 PC방에서 뭔가 음식을 사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이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거기 음식들을 많이 먹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적발이 된 걸까요? 적발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전반적으로 위반 내용은 이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했다거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거나 시설 기준 위반, 또 영업자 면적의 변경 신고 위반, 또 건강진단 미실시,
실시, 또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PC방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문제와 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이유가 좀 다양한 편이었고요.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건강진단 미실시, 또 기준 및 규경 위반이 위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함께했던 이 점검에서는 호텔에서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 32건을 수거해서 이 식중독균이 있는지도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한 건에서 이 황색 표도장구균 기준 부적합 판정이 됐다라고 밝혀져서 더욱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이 행정처분을 요청했고요. 네. 앞으로 이 식품위생에 있어서 이 식품위생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날 점점 더워지는데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식재료 파시는 분들하고 완제품 만들어 파시는 분들은 나와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 이런 네. 생각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마지막 날, 내일이면 7월의 시작입니다. 아, 벌써요? 예.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근데 벌써 6월부터 우리는 덥다 예. 습하다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라 좀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야말로 후텁지근하고 사람들 불쾌지수 올라가고 이 여름 또 어떻게 나나 걱정도 되고 하실 텐데 오늘 건강한 여름을 나는 팁을 풍성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속 메디컬 토크쇼 닥터 하우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메디컬 토크쇼 닥터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박영순입니다. 짙푸른 봄이 돌아오면 원래 평상시 톤이 이러신 거죠? 네네. 저는 바리톤. 그렇군요. 바리톤 음색이니까. 자,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뜨겁고 습한 여름. 당신의 눈 건강이 위험하다입니다. 그 노래. 해변의 여인 야야야야 바다로 이거 바다를 가면 눈이 막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여름철에는 네. 이 자외선 때문에 피부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잖아요. 예. 근데 눈에도 자외선은 치명적이에요. 눈에도 치명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외선을 오래 쬐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래 쬐을 때 자외선이 강렬한 그 시간대에 네.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자외선에 눈이 장시간 노출되면 검은자 네. 표면에 각막 상피가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황반변성은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자외선은 수정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성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백내장이 오고 또 눈의 노화 속도가 앞당겨진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외선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와! 그럼 또 뭐가 문제입니까? 여름에 이 고온 다습한 날씨 이게 세균 번식을 활발하게 만든다. 이러한 세균 번식이 활발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결막염이나 각막염 같은 게 많이 생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 눈 건강이 아주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도 그걸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여름철에는 특히 안과가 부족해요. 그렇군요. 이러한 그 눈병 환자 때문에. 그래서 2019년 통계를 보더라도 월 평균이 55만 명 정도라면 전국에 7월에는 61만 명, 그다음에 8월에는 69만 명 이렇게 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름철에 수영장이나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사람이 많이 붐비는 그런 곳에서 눈병 걸린 사람들하고 같이 수영하고 또 눈병 걸린 사람들이 손을 눈에 대고서 그 문을 잡고 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그런 거를 이제 또 같이 잡고서 옮게 눈을 되는 거예요. 만지면 그냥 옮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눈병이 많다는 거. 네.
그럼 여름철에 이제 자외선이나 세균 감염으로 눈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진료를 받고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네. 결막염 생기면은 그 염증 억제를 위해서 항생제 한약, 또 소염제 한약을 쓸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세면대 비누 수건 이런 거는 따로 쓰도록 그러면 1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거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여름철에 안과 질환을 막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베스트라고 보여지는 게 안 만지는 것과 바로 이건가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자외선 피하고 네, 자외선을 피하는 게 최선 맞습니까? 맞습니다. 선글라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외선을 피해야 되는데 선글라스나 모자 이런 걸 사용하는데 선글라스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는 무엇보다도 100% 자외선 차단이 되는 선글라스가 눈 건강에 좋습니다. 100%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뭐 까만색 선글라스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되겠네요. 까만 거는 네. 안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까만 거는 빛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동공이 커져. 그래서 자외선이 오히려 더 많이 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렌즈의 그 색상의 농도는 75%에서 80%. 그러니까 남이 볼 때 눈이 좀 희미하게 보이는 농도면 되겠고, 그리고 따뜻한 물에 적신 손수건을 이제 눈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찜질하는, 따뜻한 찜질해 주는 거는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알려주신 방법들로 올여름 위기에 빠진 우리의 눈을 한번 구해봐야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박용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정형외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진입니다. 자, 이번 주제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그 전에 이정수님. 네. 이 보시면 요게 뭔지 아십니까? 요게 한옥 아닙니까, 한옥? 네, 한옥이 맞습니다. 네. 한옥을 보면 여기 기둥 사이에 지붕을 받쳐주는 요 구조물이 있는데 요게 네. 요 가만히 자, 요게 국사 시간은 배운 것 같아. 대들보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대들보입니다. 예. 대들보는 이 한옥에서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고 각각의 기둥을 받쳐줘서 지붕의 무게를 받쳐주는 네. 구조물인데 그 우리 몸에도 이 대들보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아, 이게 모양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갈비 아닙니까? 갈비는 아닙니다. 갈비 아니고. 아, 그럼 척추? 그렇죠. 이게 허리입니다. 아, 허리. 상체의 무게를 가장 많이 받아줘야 되는 허리가 우리 몸에서 대들보의 역할을 하죠. 예. 아,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우리 몸의 대들보가 망가졌다.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이게 뭡니까? 네, 척추관 협착증은 그 약간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질환인데 네. 이렇게 중간에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라는 네. 관이 있고 각각 옆에 이 신경,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나오는 예. 구멍들, 척추관공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으로 어떤 이든지 신경이나 인대 주변을 지나가는 조직들이 두꺼워져서 네. 이런 척추관, 추관공들이 좁아져서 예.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아, 이 얘기만 들으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그렇죠. 일단 생기면 약간 만성적인 요통이 있고 예. 좀 걸으실 때 지속적으로 허리가 좀 아프거나 마치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저린 느낌이 드는 증상이 네.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걷다가 증상이 생겼을 때 잠깐 앉아서 쉬게 되면 좀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이게 좀 많이 심해지면 엉덩이 쪽이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많이 저리고 더 심해졌을 때는 약간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살짝 들어보니까 이게 허리 디스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가요? 그렇죠.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이제 이 척추관 협착증이랑은 다르게 젊으신 분들이 물론 연세 드신 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건 비슷한데 이제 신경 그 주변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제 신경을 누르는 걸 디스크야. 우리 추간파 탈출증이라고 하고 척추관 협착증은 약간 퇴행성으로 주변 뼈나 인대 주변 조직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도 약간 다른데 디스크는 허리를
이제 펼 때 이제 증상이 좀 완화되는 상태인데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구부릴 때 통증이 좀 호전이 됩니다. 아, 그래요? 다르네, 그 부분이. 네, 그래서 이제 연세드신 이제 할머님, 할아버님 보면은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프셔서 그러신 그렇죠. 거군요. 허리를 구부릴 때 편해지기 때문에 자꾸 허리를 구부리게 됩니다. 아, 예. 허리 질환하면은 이게 그 허리 디스크만 생각했거든요. 척추관 협착증도 환자가 많은가요? 그렇죠. 이게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난 2017년에는 164만 7,147명 정도가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4년이 지난 2021년에는 179만 9,428명 정도로 무려 15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제가 한 2년 전부터 담당하던 여기 70대 이제 여성분의 사진인데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정말 허리 통증, 다리 이제 방사통이라고 이제 신경 통증이 심했고 그때 촬영한 엑스레이나 MRI에서도 사후관 쪽에 상당히 협착증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척추관 협착증이 보니까 뭐 계절 관계없이 막 항상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딱 이 시즌에 여기 나와서 이걸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여름 계절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요. 있어요? 예, 여름이면 우리가 이제 장마도 있고 비도 오고 날씨도 약간 우중충한 느낌인데 저희가 이제 날씨가 흐릴 때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실제 대기압이 낮아집니다. 비가 오고 상대적으로 이제 관절이나 척추 주변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주변 조직들이 더 눌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경 압박이 되는 게 더 팽창되고 눌려서 평소에 있던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아, 그럼 병원에 찾기 전에 내가 이거 척추관 협착증인가 이렇게 좀 알고 진단을 받으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집에서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가 진단법이 있으니까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 뭐 변화된 증상이 나타났다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저는 여기서 한 개 정도 약간 다리가 시린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전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한 개 정도는 괜찮다고 봐도 됩니다. 그럼 몇 개가? 여기서 보통 2개 이상 항목에서 의심되는 증상이 나왔을 때 약간 의심을 하고 그때는 병원을 가서 정확한 진단이나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제 진단이 나오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보통은 증상에 따라 치료는 다양한데 좀 증상이 경미하거나 뭐 발병을 하고 최근에 증상 생긴 게 얼마 안 됐다면 뭐 자세 교정이나 물리치료, 뭐 먹는 약을 드시거나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거나 보호대를 좀 차시거나 좀 증상이 약간 심할 때는 신경차단술이라고 증상을 좀 완화해주는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치료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이제 올바르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불편한 이제 양반 다리나 다리를 꼬는 자세, 그다음에 쪼그려서 앉는 자세는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적절하게 체중을 좀 조절을 해야 허리에 받는 하중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칼슘이나 비타민 D가 이제 뼈에 좋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 벗어나고 우리 몸의 대들보를 지키는 방법을 잘 알려주신 김성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건강 고민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죠. 네, 행복진료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상건 신장내과 전문의,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식품생명공학 차은현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주치의의 구상건 선생님 처음 나오셨는데 신장내과 전문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내과에서는 어떤 진료를 주로 하는 겁니까? 예, 신장은 우리 콩팥에서 하는 일이고 이제 혈압을 조절을 하고 뼈나 빈혈 같은 걸 조절하기도 하고 수분과 전해질 그리고 요독을 걸러주기도 하고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잡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기능을 급하게 잃어버리면은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분들을 투석이나 이식 같은 치료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요즘 들어 신장내과를 찾는 환자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과거와 이런 게 좀 달라졌다 하는 부분이요. 예. 실제로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고 만성 질환자 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에 9만 명 정도 되던 환자가 2013년에는 15만 명, 그리고 2017년에는 20만 명 정도로 매년 8.7% 정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성인 9명 중에 1명 정도는 만성 콩팥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그보다 모자라서 자기가 병이 있는지를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콩팥병에는 약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약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빠른 시간에 자기의 문제를 알고 치료를 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합류한 행복진료실 네. 어떤 내용으로 오늘 건강 정보를 챙길지 주제 주시죠.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발견하면 늦다, 고장난 콩팥주의보입니다. 콩팥병주의보. 콩팥병주의보는 신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것을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신장, 우리가 흔히 또 콩팥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 콩팥은 일단 위치가 등 쪽에 있습니다. 좌우에 하나씩 붙어 있고요. 왜 콩팥인지 혹시 아세요? 그 모양처럼 생겼나? 생긴 게. 네,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사실. 네. 아무 생각 없이 지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강낭콩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네. 색깔이 팥색이기 때문에 콩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콩팥은 3개월 이상 손상이 있거나 그 기능이 저하가 돼버리면 만성 콩팥병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최근 10년간 만성 콩팥병 진료 환자 수를 살펴봤더니 그 수가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전 세계 인구의 약 11%가 만성 콩팥병 환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좀 의미심장한 게 콩팥 관련 질환은 발견하면 늦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의미를 설명드리자면요. 보통 장기 중에 이 침묵의 장기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간인데요. 콩팥 또한 간만큼이나 이 대표적인 침묵의 장기에 꼽히게 됩니다. 흔히 간이 가장 큰 장기로 꼽히게 되죠. 간의 무게가 한 1.2에서 한 1.3kg 정도 되게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 콩팥의 무게를 보게 되면 하나에 한 120에서 190kg 정도 되고요. 길이는 한 10에서 14cm 정도. 그러니까 어른의 약간 작은 주먹 크기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하는 역할은 간만큼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콩팥의 기능이 작지만 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콩팥이 어지간하게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고 남은 콩팥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악화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에는 투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분도 있습니다. 아, 무섭네요. 그러니까 증상이 시작될 정도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럼 이 콩팥의 기능이 어떤지 그거 우리 확실하게 좀 알고 가죠. 네,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요, 화면을 함께 보시면 정수기. 내 몸의 정수기. 네. 정수기라는 건 그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것처럼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콩팥의 기능을 필터, 정수기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이 신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작은 공장들이 무려 100만 개 이상 들어있는데요. 이 네프론은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모세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그 안을 돌아다니면서 노폐물은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중요한 단백질이라든지 혈구세포 같은 내 몸을 지키는 거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노폐물, 걸러진 노폐물을 소변으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노폐물이 걸러지는 사구체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구체가 신장의 일종의 공장의 단위이고요. 그 관을 통해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변 보는 그 소변의 약간 색깔도 약간 노리끼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신장에서 걸러진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돌발 퀴즈를 또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성인이 하루 평균 배출하는 이 소변 양이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맞춰보시겠어요? 소변량. 소변량이요. 우리가 그 권장 물 소비량이 네. 2리터 정도 2리터. 되는 2리터. 근데 2리터가 다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한 1리터 그렇지. 정도 아닐까요? 그 정도 아닐까? 네. 2리터 마시면 한 1리터 2리터. 다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봐도 네. 궁금한데요? 이건 너무나도 뻔하죠. 맞습니다. 대략 한 1.5리터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진짜 문제는 사실 이게 아니었고요. 너무 간단했잖아요. 네. 두 번째 문제. 그럼 우리가 이 1.5리터의 이제 소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콩팥, 신장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혈액을 정화를 하고 걸러낼지. 오, 네. 야, 아니 이게 지금 돌발 퀴즈 그래서 처음에는 뭐 넌센스 퀴즈 정도인 줄 알았더니 요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하루에 먹는 물의 권장량이 한 2리터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소변보다는 더 많은 양을 그 걸러야 될 테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아까 1.5리터 정도의 소변 나온다 그랬잖아요. 좀 많이 써서 한 15리터 정도, 10배 정도 걸르는 걸로 한번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걸러서 그게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10배나 걸르면 10배까지는 아닐 우리 것 같아요. 몸에서 이 신장만 일을 할 것 같은데 잠깐 또 그런가? 한 5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면 한 5, 20, 한 10리터? 10리터? 그 정도? 그 정도. 네. 정답은요? 10리터, 15리터도 되게 네. 많다고 네.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량이요. 무려 2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200리터요? 100배? 아니 200리터면 정말 와. 그 2리터짜리 생수통을 그러니까. 거의 뭐 10병에 달하는 양이거든요. 와. 콩팥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혈액을 거르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는데 어떻게? 엄청 바쁘구나 네. 콩팥이. 네.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김대환 원장님께서 이미 사구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대략 이게 분당 80에서 120ml를 신장에서 여과를 하고요. 이걸 하루 종일 24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150에서 한 200리터 정도가 되는 거죠. 이야, 아니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뭐 정수기가 아니고 뭐 정수 탱크, 정수 공장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노폐물이 잘 배설되지 못하고 내 몸에 요독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정수기의 생명은 좋은 필터인 것처럼 우리 콩팥에서는 아까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화면을 보여주시죠. 두 개의 비커를 준비하고 그 위로 사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필터, 망을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노폐물이 섞인 그런 물들을 부었을 때 사구체가 망가진 쪽은 노폐물을 제대로 여과를 하지 못하는 반면에 정상적인 사구체는 노폐물을 잘 걸러내고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은 남겨놓는 것이죠. 즉 콩팥의 필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내 몸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맑은 혈액을 계속 순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콩팥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피에 저런 노폐물, 불순물이 막 돌아다니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 피를 거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콩팥 안에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들어와서 노폐물을 걸러지는데 이 노폐물을 걸러지는 과정에서 우리 피 안에 되게 중요한 성분들이 있어요. 단백질, 그리고 혈구세포라고 하는 우리 면역 물질을 지키는 다양한 건강한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몸 밖으로 빠져나게 되는 겁니다. 즉 소변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단백질. 그래서 병 이름도 있어요. 단백뇨. 단백뇨. 그리고 피가 내 몸을 지키는 피가 빠져나가니까 소변 색깔이 빨개지죠. 그래서 혈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은 내 몸 안에 그대로 있게 돼서 이거를 요독 물질이 쌓인다고 해서 요독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메스꺼움, 식욕 부진, 그리고 피곤함, 그리고 온몸이 좀 가렵거나 건조한 그런 다양한 부작용,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아니 앞서 그 콩팥 크기가 뭐 성인 주먹 크기 정도라고 했는데 얘가 굉장히 바쁘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의 역할 두 번째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 몸의 혈압 조절기. 이게 혈압 조절해. 굉장히 중요한 아니 역할이거든요. 지금 이제 콩팥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곳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전립선하고 연관이 있다 이러면은 좀 아는데 이게 혈압과 연관이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이 콩팥이랑 혈압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콩팥은요, 혈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혈압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보통 콩팥 이식을 하게 되잖아요. 콩팥 이식을 하게 되면 고혈압이 있던 분들도 고혈압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혈압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식해서 교체가 되게 되면 이렇게 혈압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콩팥은요, 혈압 조절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실제 우리가 고혈압 약 이제 처방을 받잖아요. 네. 그 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콩팥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몰랐네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 혈압 조절은 콩팥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심장과 혈관 그리고 그런 장기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콩팥이 혈압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굉장히 조절 안 되는 분들 중에서는 콩팥병이 있는 분들도 많고요. 콩팥에서 분비하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레닌은 내 몸에 있는 체액의 양과 그리고 혈압을 다 조절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콩팥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레닌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압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니 그 제가 아는 분이 요즘 콩팥 그 혈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은데 혈압이 높으면 이것 때문에 콩팥이 좀 나빠질 수도 있나요? 네, 연관성이 있죠. 혈압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요, 또 이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김대원 원장님께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이 사구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구체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강한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미세한 혈관 손상이 생기면서 콩팥 전체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콩팥 자체가 이게 전해질의 배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나 나트륨을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나트륨 배출이 원활치 않게 되면 나트륨이 쌓이면서 이로 인해서 체액이 쌓여서 이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 콩팥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콩팥병으로 인해서 또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오늘 주제를 보면 콩팥병 발견하면 늦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콩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콩팥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콩팥 같은 경우에 콩팥의 기능, 그 필터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게 보통은 그냥 대략 잡아서 100점이라고 친다면 한 30점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 30점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초기에는 비교적 혈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태감, 피로감, 가려움, 약간 식욕이 부진한 정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병이 발견되었을 때는 병을 내가 모르고 많이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네. 그러니까 더 겁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조짐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상황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간단한 자가 검진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콩팥병을 의심하기 위해서 내 몸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자가 진단법.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그 소변의 색이 좀 탁하고 거품이 보글보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품료가 나온다. 눈이나 손발이 부어오르고 혈압의 조절이 어렵다. 입맛도 없고요. 피로도 느끼고 몸 너무 가려워요. 자, 체크 하셨나요? 이거 갑자기 오, 체크했습니다. 다 했어. 저는 한번 자신 있게. 얘기를 영재. 아유, 저는 좋네요. 제 콩팥은 굉장히 열리라고 있어요. 네. 저는 연계.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자주 본다. 한두 번은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쉽게 피로를 느낀다. 요즘 그렇더라고. 그리고 몸 전체는 안 가려운데 자꾸 등이 가려. 그럼 세 개세요? 그래서 이게 1점 몇 개 이렇게. 1점 몇 개. 네. 아니 저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요즘 몸이 좀 안 좋은지 갑자기 이제 자다가 소변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 자꾸 아침만 일어나면 사람들이 자꾸 얼굴이 부었대. 그리고
세상에 입맛이 없어. 아, 외질이야. 네, 아우, 그럴 입맛이 리가 없어서. 없는데. 아니, 입맛 없는 게 그 정도예요? 그래요. 아우, 그리고 자꾸 쉽게 피로해가지고 자꾸 자요. 몇 개가 해당이 돼요? 야, 그래서 4개나 해당이 돼요, 지금. 자, 일단은 간헐적으로 3개 이상 항목에서 체크가 됐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콩팥 검사, 실제로 소변 검사로 제일 많이 하는데요. 콩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소변을 밤에 가게 된다. 이거는 실은 전립선, 남자분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수면의 패턴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게 잠에 방해가 될 정도인지 아니면은 그냥 좀 가끔씩 깨서 가는 정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특히 붓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붓는 것도 누구나 다 부을 수 있죠. 하지만 다리가 좀 많이 붓는다든지 눈 주위가 특히 많이 붓는다든지 그리고 그 시기가 아침에 혹은 다리는 저녁에 이렇게 붓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가 항목으로 3개 이상 검진이 됐다. 그러면 가까운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솔직히 좀 붓는 거 얘기 나오면 조금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날 라면 먹고 자서 국물까지 다 먹고 자면 얼굴 붓거든요, 이게. 붓지. 그렇죠. 이 붓는 거와 이 신장이 안 좋아서 붓는 거, 이 구분하려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실제로 부종과 단순한 부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몸무게 차이가 2kg 이상이 나든지 양말을 신고 나서 이제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에 눌렸던 자국이 15분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정강이 앞에 있는 뼈를 이렇게 쭉 눌러보았을 때 살이 움푹 들어갔다가 시간이 들어도 바로 회복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는 부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콩팥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점점 부족하게 되는 거죠. 기능이 나빠지면.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소변을 농축해서 내 몸에 수분을 저장하려고 하고 수분이 과잉할 때는 오줌을 희석시켜가지고 자꾸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능이 나빠지면은 잉여 수분이 내 몸에 자꾸 채임으로써 부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 콩팥병으로 생긴 이 부종은 좀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력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래쪽부터 차츰차츰 이게 부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에 부종이 있을 경우에는 발 전체가 갑자기 붓는 게 아니라 발등부터 시작해서 발목, 정강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밤에는 또 누워 있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이제 얼굴 쪽, 눈 주위나 이쪽 주위가 좀 붓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종 같은 경우 이제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고 중력의 영향이 있는 곳부터 부어 오르는데 이 라면 먹고 붓는 거는 그냥 위도 그냥 떵떵거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 게 당뇨병이 이 쓰리고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과 연관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신장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의 30%에서 40% 정도는 당뇨성 콩팥병을 가집니다. 당뇨는 실제로 혈관을 자꾸 괴롭히는 병이거든요. 근데 사구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 혈관들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구체들을 자꾸 당뇨가 괴롭히게 되면은 조금 더 콩팥이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이제 투석이나 이제 이식 같은 신대체 치료가 필요한 말기 콩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뇨가 있는 분은 당뇨 전 단계거나 정상인 분에 비해서 말기 콩팥병으로 이어지는 위험도가 한 5배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투석에 이르는 연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투석 같은 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6명 중 1명이 당뇨다라고 할 만큼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콩팥병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혹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뭔가 콩팥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알 수 있는 특별한 신호 같은 건 없을까요? 사실 당뇨 콩팥병에서 특별한 신호가 있다고 말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뇨성 콩팥병은 고혈압이나 사구체 신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인한 콩팥병하고는 조금 다른 것들이 단백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백뇨량이 많다 보니까 다리가 붓는 것도 부종의 정도가 더 심하고 소변을 보았을 때 거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당뇨인 분들은 다른 합병증도 보통 잘 동반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기 콩팥병이라고 하더라도
투석이 필요한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 당뇨병은 식단 관리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네. 그럼 당뇨병성 콩팥병 이것도 그런 식단 관리를 해주면 됩니까? 네, 당뇨병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식사가 어렵죠.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식사를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식사 자체에 스트레스가 있을 정도로 심한데 당뇨병 때문에 콩팥병도 왔다. 그러면 2배로 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당뇨 때문에 조절했던 식사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당뇨 있는 분들하고 식사가 다릅니다. 단적인 예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당뇨를 지키기 위해서 통곡밀, 현미 이런 거 드시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안 좋아요. 그걸 드시죠. 왜냐하면 그 안엔 칼륨이라는 그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전해질인데 콩팥에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가면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때문에 고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흰쌀밥을 드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백질이나 지방의 함량도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 처방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처방해 주실 두 분입니다. 구상건, 김대환 선생님, 어떤 처방을 해 주십니까? 네, 구상건 김대환 선생님의 행복 처방전입니다. 콩팥병 식사 가이드입니다. 콩팥 건강을 지킬 식사, 도움이 되는 식사법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도움이 되는 식사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많은 환자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답만 알려줘. 제일 좋은 게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쉽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처럼 하나의 음식만 열심히 먹었더니 나의 병이 나왔다. 특히 나의 콩팥병이 나왔다는 없지만 내 콩팥을 건강하게 해주는 식사법은 반드시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콩팥병은요, 단계가 있어요. 1, 2, 3, 4, 5. 그러니까 5단계에서는 투석이나 이식 같은 치명적인 강력한 치료가 필요한 게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점 5단계를 향해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단계마다 제한하는 영양소, 그러니까 어떤 건 좀 덜 먹고 어떤 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잘 드셔야 되는 그 식단 관리가 단계별로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단계까지는 특별하게 식이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콩팥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가 되면 좀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죠. 아무리 멋진 옷이라도 나한테 어울리지 않으면은 이제 곤란한 것처럼 실제로 나의 단계에 맞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어울리는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콩팥 환자에게서는 이런저런 까다로운 이야기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래서 먹을 게 뭐가 있는데 뭘 먹으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좀 여러 가지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골고루 드시는 것들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식이를 제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영양이 결핍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우리가 병이랑 싸우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내 몸에서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근육에서 자꾸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 근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갑자기 아팠을 때 병하고 싸울 수 있는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백질을 미리 소모를 시켜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콩팥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동안에 이제 요독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요독을 해결하는 능력도 점점 줄어들어 버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요독 증상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똑똑하게 칼로리를 보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당뇨가 없는 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중심으로 아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보다는 빵이나 꿀, 떡 같은 비교적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좀 더 권장해 드리고요. 건강에서 칼로리 보충을 위해서 영양 보충 목적으로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들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음번에 피 검사를 한번 해보면 오줌독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기능이 나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베이스의 보충제보다는
지방 베이스의 보충제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콩팥병 역시 그 질환에 맞는 알맞은 식사 가이드가 있습니다.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만성 콩팥병 환자가 지켜야 될 식단은 뭐가 있는지 네. 그걸 좀 알아보죠. 네, 콩팥을 살리는 식단 첫 번째는 저염입니다. 맛있저염. 아, 맛있죠염. 아, 이 저염하니까 저염. 뭔지 알겠네요. 맛있죠염. 맞죠? 네, 맞습니다. 콩팥병 환자분들은 당뇨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식단이 제한적이라 먹는 게 스트레스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식사를 통해서 이 병에 특히 콩팥이 안 좋아지는 걸 좀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식단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이 교정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식단 관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 저염 식사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저염 식사의 비법이다. 네. 근데 일반인들도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 네,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염을 지키면서 식사를 해라. 예. 염분은요, 물을 머금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우리 몸 안에 많은 소금, 많은 염분이 들어오면 그 염분이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일종의 보존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콩팥이 안 좋아지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고혈압입니다. 즉,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그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혈압을 짜게 먹는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고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팁이 바로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한국인들 국물 좋아하시죠? 그 국물 음식을 드실 때 수저는 놓고 숟가락은 놓고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한국인에 있는 첫 번째 맛있저염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랫집에 젓가락으로만 먹다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뚝배기채 마시는데. 국물이 있으면 딱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확 먹고 그다음에 잘 먹었다 이건데 국물을 어떻게 젓가락으로 먹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이나 탕 그런 국물 요리들에 대한 이제 국물 사랑이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외국 음식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소금 많이 먹는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 음식 먹으면 굉장히 짜게 느껴지거든요. 네. 하지만 실제로 국물을 먹는 것들은 이제 한국인들이 좀 독특한 식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 보건기구에서 WHO에서 권하는 하루 소금의 권장량은 5g 정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10g 정도를 평균적으로 섭취한다고 거의 2배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즐겨서 먹는 라면 같은 경우에 라면은 나트륨으로 치자면 1.8g, 소금으로 치자면 한 4.5g 정도의 소금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 끼의 라면을 먹어버리면 거의 식사에 하루 종일 포함을 해야 될 나트륨들을 거의 다 섭취를 해버리는 것이죠.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밥 말아서 국물 다 마시고 김치 좀 곁들여 먹고 이러 하면은 한 끼에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용량들을 한 번에 먹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꼭 그래도 밥을 말아 먹고 싶잖아요. 근데 라면을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건더기들 다 드시고 밥을 말지 말고 숟가락과 한 숟가락 떠가지고 국물에 축여서 드시는 정도가 소금량을 줄일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결론은 그러니까 국물은 먹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안 먹을 수 없거든요. 난 국물 이렇게 딱 마시면 막 속이 막 녹아내리면서 막 너무 맛있고 좋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 싶어요. 요즘은 저염 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염 소금은 괜찮죠? 저염 소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저염. 근데 이 저염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내 콩팥을 지키는 저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저염은 나트륨의 함량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덜 짜게 칼륨을 대신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을 섭취하는 게 몸에 정말 좋지 않아요. 오히려 과도한 칼륨 섭취가 저염 소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염 소금도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진짜 짜게 먹지 않는 거기에 입이 길들여져야 되겠네요. 이 소금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그 콩팥을 또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저염 소금에 들어가 있다는 칼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칼륨은 야채, 과일 이런 데 좀 풍부해서 흔히 말하는 건강한 식사의 대표적인 영양소죠, 칼륨. 하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 안에 쌓입니다. 칼륨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을 하는데요. 이 칼륨 수치가 내 몸의 적정 수준보다 높게 올라가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의 균형이 깨져서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심장은 뭘로 되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심장이 바로 근육 덩어리입니다. 근육 덩어리인 심장이 칼륨 수치가 안 맞는 상황이 생기면 부정맥이 오면서 심각할 때는 심장 정지까지 와서 안타깝지만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분들 중에 칼륨 수치가 높아서 오히려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단순히 콩팥 질환이 초기인 분들은 오히려 적정하고 건강한 과일이나 채소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콩팥 살리는 식단 한번 만나볼까요? 예, 콩팥을 살리는 식단 그 두 번째는 물의 양을 살펴라입니다. 아니 노폐물을 걸러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을 좀 더 많이 마셔라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라면은 콩팥이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나치게 많은 물을 섭취해가지고 내 몸에 잉여 수분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종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다리가 붓고 이런 것들은 그냥 무겁고 불편한 느낌을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폐나 심장이 붓는 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것처럼 굉장히 숨이 차고 숨이 차는 것들이 호흡 곤란이 지속되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줄어든 말기 콩팥병 환자에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날이 더워졌어요. 더워졌으면 물 없이 어떻게 지냅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을 먹으면 이제 날 더우면 그냥 막 이렇게 먹기도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나눠 먹기도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강한 수분 섭취가 되게 2리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2리터를 안 드셔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 수분 섭취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갈증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하게 3-4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한 1리터 정도 드시길 권장하는데 조금 중요한 부분은 소변량이 적은 분들은 오히려 갈증을 이렇게 많이 좀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의 주관적인 갈증의 상태로 평가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김대현 쌤이 말씀해주신 적당하게 늘 그 적당하게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자, 콩팥병 살리는 밥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동주 선생님의 행복 처방전입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요? 네, 서동주 선생님의 행복 처방입니다. 콩팥병 환자 친절한 식사 팁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궁금한데요. 네, 앞서서 이 콩팥병 환자들의 식사 기본적인 가이드를 좀 배워봤다면요. 이번에는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친절한 식사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사실 콩팥병들 있는 분들은 환자분들을 보시면 외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외식할 때 음식이 굉장히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외식할 때 유용한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질병 때문에 혹은 뭐 다이어트 한다고 식단 관리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이 외식하면 정말 이거 곤란합니다. 먹을 수도 없고 싸갈 수도 없고 어떤 외식 메뉴를 주의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 외식 메뉴를 소개할 건데요. 네. 보시면요. 돈가스? 저 점심 메뉴 자주 먹는데 맛있죠. 그렇죠, 맛있죠. 네. 근데 좀 저희 제작진이 세팅을 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소스가 위에 뿌려서. 네. 그 옛날 돈가스 느낌으로 그거 좋아하거든요. 저게 탕수육 취향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저는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아서 저거 이렇게 하나 싹 해서 이렇게 찍어 먹거든요. 찍먹. 저는 그 부먹. 바삭바삭한 식감 좋죠. 아, 그래요? 저는 사실은 탕수육도 그렇고 돈가스도 부먹파입니다. 저는. 역시 부먹파. 네,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서 그렇게 먹는데요. 근데 이게 꼭 맛뿐만 아니라요. 콩팥병 식단 중이라고 하면요. 돈가스를 드실 때는요. 예인 MC처럼 소스를 가득 뿌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훨씬 맛있는데. 네, 사실 콩팥병 환자들에 있어서 앞서서 이제 배운 것처럼 염분 섭취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소스를 보게 되면 소스에 굉장히 달고 짠 이런 조미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무턱대고 이걸 많이 먹게 되면 이 염도 조절이 쉽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스를 이렇게 찍어 먹는 음식을 먹을 때는요, 소스를 따로 그릇에 이렇게 떠다 놓고 찍먹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오히려 염분 조절을 하는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비슷한 예를 조금 들자면요. 우리가 이제 중국 식당 갔을 때, 중국 음식점을 갔을 때 짜장면을 시키잖아요. 짜장면을 시켰을 때도 그냥 짜장 소스를 얹어서 비벼서 드시지 마시고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해서 조금씩 덜어서 먹는 게 좋은 거죠. 간짜장. 야, 간짜장을 먹으라 이 약간 말이죠. 어렵죠. 양파도 많이 있으니까 간짜장. 네. 아 근데 보면 사실 뭐 소스를 듬뿍 부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사실 어제 저희가 비빔밥도 먹었습니다만 소스에 잔뜩 비벼 먹는 음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콩팥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식사 팁.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요. 시금치 아닌가 저거? 저거 뭐 시금치인데? 이게 좋은 건데? 아, 저게 콩팥병 환자가 피해야 될 채소예요, 시금치가? 뽀빠이는 무지 좋아하는데. 네, 우리가 시금치나 뭐 채소류에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이제 채소를 그냥 섭취하게 되면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먹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이 시금치나 이 많은 채소에 칼륨도 들어있지만 다른 많은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적절하게 잘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칼륨 섭취를 좀 피할 수 있는 이 조리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리법 그게 따로 있어요? 왠지 이보은 선생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조리법이에요? 네, 오늘은 이보은 쌤 대신 제가 네.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시금치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채소를 손질할 때부터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통 이 칼륨 같은 경우는 이 시금치에 뭐 줄기나 껍질보다는요, 이 잎 쪽에 칼륨이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고 줄기보다는 잎 부위를 요리에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손질한 이 시금치 같은 경우는 바로 조리를 하지 말고요. 재료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물에 2시간 이상 담궈준 다음에 조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데칠 경우에는 재료의 한 5배 되는 물에 데친 뒤에 깨끗한 물로 이렇게 여러 번 헹군 뒤에 조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칼륨을 한 20-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식사 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세 번째 식사 팁.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달걀이 있고, 그 다음에 저거 잡곡밥인 것 같고. 옆에는 그리고 치즈. 저 그쵸? 치즈인가요? 치즈. 아니, 이거 다 같은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아닙니까? 네, 저런 사실 종류들이 건강한 일반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꼭 챙겨 먹어야 될 식품이지만요.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이면 뼈와 치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로 알고 있는데 이걸 주의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건강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된 인은요,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이렇게 배출이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혈액 내 적정 수치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섭취한 이 여분의 이 인이 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혈중에 인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요, 이 온몸에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뼈 통증이나 골다공증 그리고 동맥경화 등의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네, 건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그 식사 팁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처방전 또 보겠습니다. 모사원 선생님의 처방전입니다. 네, 모사원 한의사의 행복 처방은 이것의 색깔을 살펴라인데 이것이 뭘까요? 얼굴색 아니겠습니까? 얼굴색. 네. 아무래도 좀 이쪽이 안 좋아지면 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맞아. 검게 변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런데 뭐 얼굴색 이런 건 너무 좀 쉽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밥상색 아닐까 싶습니다. 뭐 밥상에 있는 색깔 중에 네. 뭐 어떤 색깔이 좀 많게 되면은 특정 영양소가 많이 들어와서 신장에 안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콩팥병 위험 신호 이것의 색깔. 뭐예요, 정답은? 다들 일리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굴색도 중요하고 밥상의 색깔도 중요한데 사실 이 콩팥병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매일 아침
이것만 잘 관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이것이 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봐볼게요. 저 뭐야? 소변색입니다. 소변색. 소변 이게 사실 그 변화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네. 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일단 뭐 건강 검진을 하든 아니면 네.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갔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있죠. 일단 뭐 혈액 검사 하게 되고요. 그리고 꼭 종이컵 하나 주잖아요. 네, 소변 받아오세요. 그만큼 소변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매번 우리 집 안에 뭐 소변 검사기를 구비해 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런 검사보다도 일단은 매일 아침 나의 첫 소변만 잘 관찰을 해봐도 내 건강이 한 어느 정도겠거나 내 콩팥이 어느 정도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죠. 네. 보시고 좀 내가 자주 보는 소변 색깔이 어느 류다. 진짜. 이거 공개해야 돼요? MC분 두 분 하고 우리 차 박사님. 아니 세상이 무슨 아침 소변색까지 공개하라 그래. 아유 진짜. 그래도 저를 그냥 공개하면 아침이고 네. 요즘 날이 더워서 땀도 많이 흘리면 그 2번. 2번 좀 색깔이 노랗더라고요. 진한 노란색. 그래요? 저는 그냥 1번? 1번. 1번. 저도 1, 2번 왔다 갔다 해요. 저 좀 운동 지나치게 하면은 2번이고 물 좀 많이 마시고 그러면 1번이고. 1번이고. 네. 저희 괜찮은 거예요? 네. 어때요, 네. 선생님?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우리 네. 세 분이 말씀해 주신 이 1, 2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네. 이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문제보다도 내가 수분을 얼마만큼 섭취를 했는지 또 그날 땀이 얼마만큼 배출이 됐는지 몸에 조금 열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만 이렇게 색깔이 좀 나뉘게 되는 것이니까 1, 2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2번에 가깝다 이러면은 좀 물을 더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죠. 아니 그런데 그 3번 있잖아요. 3번 저거는 저거 아닙니까? 그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우리 맥주. 맥주. 네. 맥주 느낌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많이 먹으면 오줌 많이 나오는. 거품 소변. 예, 잘못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그거. 잘못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이거 아까 전에 얘기 나왔었어요. 단백뇨. 3번 이렇게 아침에 내가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많이 나기 시작한다. 이러면 사실 조금씩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콩팥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뭔가 이제 잘 걸러줘야 되는데 그 걸러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품이 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단백질이 나오면서 이게 물에 녹는 아미노산과 안 녹는 아미노산이 같이 나오게 되니까 계면 활성 작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거품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이때부터 내가 병원 가서 검진 한번 받아봐야지 하셔야 됩니다. 저게 어제 먹은 저 맥주 때문에 거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나와서 거품이 나오는 거군요. 네. 알겠고 저기에 뿌연 게 있어요. 네. 4번입니까? 네 번째요. 네. 요 4번 같이 이제 좀 뿌연, 탁한 소변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물론 이게 전날 먹은 어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고기보다도요 어떤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탁한 소변을 보면서 비린내가 심하게 올라온다. 이게 횟수가 되게 잦다. 그리고 소변 볼 때 자결감, 좀 뜨거운 느낌이 있고 통증이 있다고 그러면은 세균성 감염이 있구나. 뭐 신장염이 생겼거나 뭐 요도염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방광염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저 5번이 좀 신경 쓰이는데 이게 뭐 혈류 같기도 하고 갈색빛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아침에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이런 색의 소변이 나왔다. 꼭 아침이 아니래도요. 그냥 내가 일과 중에 이런 소변을 봤다. 고민 없이 이거는 이제 구상권 원장님 찾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을 지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콩팥이 진짜 고장 날 대로 고장이 났을 때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건데 하나 조금 다른 경우 이제 혈뇨를 보게 되는 게 꼭 콩팥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석이 생겨서 결석으로 인한 혈뇨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경험상 이거는 한두 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색의 소변이 한번 나오면서 뭔가 덩어리가 뽕 나오면 끝이 나는데 진짜로 이 콩팥이 고장난 경우에는 이런 색깔의 소변을 계속 보게 되니까 이때는 진짜 지체 없이 병원에 나오셔서 검진을 받고 해당 관련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전에 급성 A형 간염이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소변 색깔이 저렇게 콜라색으로 나와요. 아,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놀라죠, 정말. 갑자기 무섭더라고. 소변 색깔로 이렇게 건강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저 정도 3번, 4번, 5번 정도 되면 이미 색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뭐 콩팥이 좀 아프다든지 찌리다든지 이런 좀 증상이 당연히 있겠죠.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앞서 자각 증상 같은 거 얘기를 그러니까 해봤는데 이미 그게 나오면 심각한 상태라고 그러니까요. 일단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콩팥병 제가 앞서 말한 자각 증상 없이도 만약에 어떤 딱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조심해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실제로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모두에서 사실 콩팥 기능을 알 수 있는 건 비교적 간단한 방법입니다. 피 검사와 소변 검사로 알 수 있는데 기왕이면은 꼭 병이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소염진 통제를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이제 몸을 오래 쓰면서 관절 같은 데 문제가 있고 허리가 아프다거나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아니면 약국에서 소염진 통제를 되게 장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좋아진 이후에도 그것들을 관성적으로 계속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염진 통제는 사실 콩팥을 좀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내가 지금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소염진 통제를 드시는 분이라면은 한 번쯤은 콩팥 기능을 피검사와 소변 검사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콩팥 신장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비 오고 습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좀 기분이 다운이 돼요. 네, 그래서 주말에는 제가 굉장히 원래 텐션이 좀 높은데 왠지 비가 와서 그런지 저도 축축 처지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까지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